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의 귀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책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느라 바쁘기도 했었고, 또 뭐 코로나 사태 이것저것 좀 어수선하기도 해서 책 읽는데 집중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저의 인생책이기도 한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입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로의 월든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여 종 출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월든을 처음 만난 건 요 소담 출판사 버전으로 읽게 되었었고요. 이 월드는 지금은 개정판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또 제가 가진 월든에는 또 여기 보물창고에서 펴낸 양장본 이 책도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출간돼서 제가 큰맘 먹고 산 이 주석 달린 월든도 있습니다. 이 주석 달린 월든은 지금은 절판이 된 상황이고요. 중고책으로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주석이 그냥 일반적인 주석 수준이 아니라 거의 책의 페이지 문장을 또 주석을 달아서 거의 본문과 주석의 양이 거의 같을 정도의 그런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월든이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는 이렇게 이제 영어 원서인데, 원서를 원래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좀 거의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박도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양장본으로 좀 예쁘게 나온 미니북 버전이어서 제가 이 시리즈로 여러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책도 있고요. 또 월든과 관련된 책으로 제가 소로의 일기도 이렇게 같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든을 만난 게 지금 거의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많은 책들이 출간됐고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책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제가 그 책들을 다 보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와닿는 몇몇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을 택하셔서 서점에 있는 그 월든들 중에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문장이 나에게 잘 맞는지 검토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예전에 그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월든이 좀 잘 맞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어봤는데, 주석 달린 그 월든은 주석을 이해하고 또 이 월든이라는 책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이지만 에세이로 읽기에는 좀 유려한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이 책을 에세이로 좀 편하게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좀 번역 문장에 신경을 쓰셔서 고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월든을 만나볼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대 때 이제 처음 읽었지만 그때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었고요. 중학교 때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소로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이제 등장했었던 소로라는 인물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책을 찾아볼 생각까지는 못했었고요. 또 그때는 제가 한국 문학에 또 심취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또 학업을 위한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 때이기도 했어서 소로라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든을 읽어볼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나중에 월든을 읽을 때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아, 소로가 여기에 이렇게 인용이 됐었구나 라고 새롭게 또 발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키팅 선생님이 그 파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께 궁금한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뒷조사를 하던 중에 이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가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냐고 묻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소로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죠? 너희들 비밀을 잘 지킬 수 있겠니? 그 모임은 삶의 참맛을 보기 위한 조직이었지. 죽은 시인의 사회는 소로의 시에서 따온 거야. 우린 모일 때마다 그의 시를 읽곤 했어. 적은 사람으로 조직된 우리 서클은 동굴에서 모임을 가졌단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셸리, 소로, 휘트먼 같은 시인의 작품을 읽고 때로는 우리가 손수 지은 시를 읽곤 했어. 그 순간이면 우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기쁨과 환희의 맛을 느끼곤 했지. 그럼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뭐죠? 죽은 시인들의 시만 읽었다는 건가요? 천만에 시의 장르는 따지지 않았어.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누구나 이 조직에 가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어. 쉿, 놀랄 것 없어. 특별한 뜻은 아니니까. 정회원이 되려면 일생 동안 준회원 노릇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준회원이었던 셈이지. 죽은 다음에는 정회원이 된다고 생각했어. 네, 이렇게 소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호회의 정회원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키팅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일생 동안 준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죽은 시인들의 시를 읽고 또 준회원들의 시를 읊으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었던 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소로의 시가 이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월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숲으로 갔다.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다. 나는 인생의 정수를 마음속 깊이 그리고 끝까지 맛보며 살고 싶다. 네, 이 부분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아이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모임을 알리는 시로 읽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좀 호기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찾아볼 생각을 못했고요. 성인이 돼서 월든을 읽고 나서야 이 부분을 읽는데 왠지 모를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이 부분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인용했던 그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서 186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 출생이고요. 이 콘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에서 보낸 나날들이 이 월든이라는 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가업이었던 연필 제조업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했었습니다. 또 측량 업무를 하기도 했었는데 평생 동안 일정한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연의 저자인 초월주의자 랄프 waldo 에머슨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월든이라는 그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게 땅을 빌려준 사람도 이 에머슨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자연과 인생의 진실에 관한 실험이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생 동안을 고민하고 실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아직 살아있었고 또 남북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의미로 인두스의 납부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뭐 이틀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요. 또 노예 해방운동에 헌신했고 시민의 불복종과 월든이라는 지금까지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두 개의 걸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든 속으로 들어가서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아직까지 오랫동안 읽히고 있고 또 환경주의자, 생태주의자들에게 고전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로가 2년 동안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내가 나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을지 실험해 보겠다 하는 의미로 월든이라는 콩코드주의 호숫가에 가서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생활, 또 자립적인 생활, 또 고독 속에 자연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과연 그 20대의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나 의문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것이 직업이 나의 자아, 실현이나 어떤 인간성의 고양 이런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로가 보기에 인간은 점점 노동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인간이란 원래 한 줌의 육신을 소모시키면 그만인데 어째서 60에이커나 되는 땅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어쩌자고 태어나는 그 순간 무덤을 파기 시작한단 말인가?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내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한 훌륭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로는 인간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에만 몰입하면서 인간다움 또 삶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의 삶이 결코 인간적이지 않다. 그거는 인간답지 못한 삶이다.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은 넓은 땅을 경작하며 또 그렇게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인간은 다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또 흙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의 삶의 방식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흔히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과장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러다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처럼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삶을 숭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의 중점에서 그릴 수 있는 반지름의 수만큼이나 많은 삶의 방식이 있다. 생각에 따라서 모든 변화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이다. 네, 이 문장이 좀 많이 저의 20대에는 절실하게 와닿는 문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원에 그릴 수 있는 반지름의 수만큼이나 인간의 삶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가 정해놓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회의하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내게 행복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수용하고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을 지금 황무지를 개척하고 철도를 놓고 또 노예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산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골몰할 때 소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호숫가로 들어가서 조용히 소박하게 사는 삶을 택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실험으로 자신은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살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로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심오한 사상을 갖는다거나 학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지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이며 관대하고 믿음성 있게 산다는 것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인생의 재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철학이란 이론을 공부해서 학파를 세우고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심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과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인간답고 또 철학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는 삶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옷, 먹는 것, 또 집,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너무 과잉 생산, 또 과잉 소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춰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건전한 양심을 갖는 일보다는 유행에 맞는 옷을 입거나 적어도 깨끗하고 깊지 않은 옷을 입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서로 해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악덕이라고 해봐야 주의가 부족하다는 정도일 것이다. 네, 지금 이 장면의 배경에 제가 디오게네스의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디오게네스야말로 이렇게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걷어내고 삶의 정수만을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소로는 이런 디오게네스의 정신을 계승한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처럼 디오게네스의 집은 이렇게 포도주 통이었다고 하는데요. 포도주 통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해진 천을 대충 걸치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일화가 있죠.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나에게 협조해서 내가 제국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 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런 디오게네스의 멘탈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제국을 호령하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그런 삶의 의지, 또 중심, 이런 것들이 참 알렉산더를 주눅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를 둘러싸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도 유행에 따라 입을 것이 아니라 기운 옷을 입었으면 어떠냐, 또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떠냐, 그것으로 생겨나는 어떤 문제나 악덕이라고는 주의가 부족한 정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몰입해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시대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생활에는 적어도 인간을 자연 속에 머물게 하는 이점이라도 있었다. 음식과 수면으로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다시금 여행길을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인간은 세상이라는 천막 속에 살면서 골짜기를 누비거나 평원을 가로지르거나 산꼭대기를 올랐다.
그러나 보라, 인간은 이제 자신들이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네,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집과 학교나 회사를 오가면서 계속 왕복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집이나 회사 여기를 겨우 반복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만 갇혀있는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원시시대의 사람들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또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으면서, 또 눈이 오면 또 눈을 맞고, 또 추위를 피하려고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런 원시적인 삶의 야성 또는 그런 에너지가 그리워질 때도 가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명이라는 껍데기에 둘러싸여서 가끔은 그 문명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가끔은 그 문명에 질식당해서 그 속에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로도 인간은 이제 자신들이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와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또 인간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월든에서 보면 소로의 독설도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이런 독설이 가끔은 좀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소로의 비판 중에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거리가 먼 수많은 성문이 난 태배의 유적보다는 한 정직한 인간의 밭을 에워싼 얼마간의 돌담이 훨씬 더 눈에 띈다. 야만적이고 이교적인 종교와 문명은 웅장한 신전을 짓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한 민족이 다듬는 돌의 대부분은 그것의 무덤에 쓰일 뿐이다. 피라미드를 볼 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야심에 찬 어떤 멍청이의 무덤을 짓느라 평생을 바칠 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말고는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독설 중의 독설이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는 소로의 편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헛된 욕망들,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교도들의 문명을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소로의 좀 편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짓느라, 또 성당을 짓느라, 수도원을 짓느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동원하고 했나요? 그런데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교적인 종교와 문명에서만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로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보다는 야심에 찬 멍청이의 무덤을 짓느라 평생을 바칠 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거대 문명을 보면서 소로가 느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명, 그러한 문화가 타락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거대한 어떤 유적이나 유물을 보면 그런 유적이나 유물에서 우리의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했구나 라면서 자랑스러워하기 마련인데요. 경이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로는 오히려 그것을 타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렇게 억압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제가 어릴 때 이 책을 만났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해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소로처럼 이렇게 호숫가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을 짓고 살아야 하느냐,
소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부모나 이웃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신중하게 찾아서 추구하기를 바란다. 젊은이는 건축가도 농부도 될 수 있다. 다만 그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만은 없도록 하자. 이것이 소로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나처럼 호숫가에 들어가서 의식주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삶의 실험을 해봐라. 나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거나 그런 월드노스과의 실험을 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살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소로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깨우쳐야 할 것은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월든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까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나 또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정신적인 각성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범한 정신에 의해 잠을 깨지 못하고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드는 대로 일어난다면, 또한 천상의 음악에 수반되는 새로운 힘과 내적인 열망에 의해서,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서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소리에 따라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날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전날 잠들 때보다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요즘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깨워주신다든지. 그런데 이런 아침에 잠을 깨는 방식도 소로는 자신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야 전날보다 훨씬 더 고양된 삶,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좀 아침마다 잠에서 깨기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찔리기도 하고, 잠을 어떻게 하면 나의 내적인 열망으로 깰 수 있을까? 만약에 아침에 눈 뜨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하는 날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날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내 삶의 대부분이 그런 날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슬프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침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일 것이다, 좀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문장은 바로 앞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인용했었던 부분인데요. 소로가 왜 월드노스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삶이란 그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고, 도저히 불가피하기 전에는 체념을 익힐 생각도 없었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모든 정수를 뽑아내고 싶었고, 강인하고 엄격하게 삶으로써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 네, 마치 시와 같은 구절인데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정말 강렬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호숫가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의 본질만을 맛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삶의 정수를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필터링 되어도 좋을 것, 걷어내도 좋을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또 소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인생은 살만하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독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허기가 지기도 전에 벌써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9바늘의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면서 내일 9바늘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영어 속담에 보시면 제때 한 땀의 바느질을 하면 나중에 9땀의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에서 제때 한 땀의 바느질을 하라고 했지, 우리는 지금 9바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1000바늘을 꿰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비가 새면 어쩌나,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어쩌나, 이런 너무 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정말 과잉, 너무 많은 먹을거리를 집안에 쌓아놓고 또 너무 많은 돈을 벌고 또 집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옷도 내 몸을 가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격식을 갖추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옷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바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1000땀의 수고를 미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월든에서의 생활이 고독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할 때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고독만큼 상대하기 좋은 친구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대부분 방에 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섞일 때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낀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늘 혼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독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북적거리는 교실에서라도 정말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이라면 사막의 탁발생만큼이나 격리된 셈이다. 즉,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어떤 물리적인 거리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숫가에 혼자 산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 속에 반드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고독은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좀 지향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은 물리적인 거리이지 사회적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소속감, 연대감, 친밀감, 이런 사회적인 거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실 오히려 더 그런 사회적 거리라면 좁혀야 하죠. 그런 상태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로가 월든에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냈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손 내밀 수 있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고립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리적인 거리와 그런 실제 마음의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숲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리한 여건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이 점에서 볼 때 마을에서 멀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선별된 셈이었다. 나는 고독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 바다로 교제라는 강물이 흘러들었다. 내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가장 좋은 침전물만이 내 주위에 쌓인 셈이었다. 이런 부분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동안 소로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만이 사실 소로를 찾아왔겠죠. 지나다가 들렀어 라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일부러 마음먹고 소로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쓰는 사람들만이 소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을 소로는 가장 좋은 침전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부분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호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부분입니다. 9월 아니면 10월의 이런 날, 월드는 내 눈에 더할 나위 없이 값진 보석들로 장식된 완벽한 숲의 거울로만 보인다. 이 지상에 있는 것 가운데 호수만큼 아름답고 순수하며 커다란 형상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물이다. 울타리도 필요 없다. 수많은 종족들이 오가더라도 호수를 더럽힐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돌로도 부술 수 없는 거울, 뒷면의 수은이 닳아 없어지는 법이 없는 거울, 자연의 여신이 끊임없이 금박을 손질하는 그러한 거울이다. 어떤 폭풍도 먼지도 그 깨끗한 표면을 흐리게 만들 수 없다. 네, 정말 조용한 커다란 호수에 가을이 찾아와서 이렇게 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장면을 보면 자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족들이 오가더라도 호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수와 심지어 바다까지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호수도 사람들이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바다까지도 사람들의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심이 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환경주의자들, 또 생태주의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 또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자연을 파괴해가는 과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소로는 소박한 먹을거리 실험을 했었던 사람인 만큼 육식에 대해서도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로의 육식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경우 육식에 대한 실질적인 반론은 그 불결함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창자를 빼내고 조리하여 먹었음에도 본질적인 면에서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었으며 실제로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컸다. 약간의 빵이나 감자 몇 알을 먹더라도 그 정도의 허기는 감출 수 있을 것이고 수고와 불결함은 훨씬 적을 것이다. 보다 높은 정신 능력 또는 시적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육식을 삼갈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절제하려 할 것이다. 네, 절제하는 식생활, 그 중에서도 육식, 심지어 생선을 잡아먹는 것도 어떤 곡식을 먹거나 또는 감자 몇 알을 먹거나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수고와 또 불결함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왜 굳이 고기를 먹고 또 생선을 먹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불결함이나 불편함, 또 어떤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소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공장에서 이렇게 도살을 하고 또 포장을 하는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에는 그런 과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을 하면서도 크게 불결하다든지 윤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느낌을 덜 갖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육식이나 또 생선을 먹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육식을 피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고 또 자신의 능력을, 시적인 능력보다 높은 정신 능력을 높이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소로는 2년간의 월드넷 실험을 마치고 숲을 떠나는데요. 숲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숲에 처음에 들어갈 때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숲을 떠났다. 그때 내게는 아직 살아야 할 몇 개의 삶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의 삶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경험에 의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삶을 단순화하는 데 비례하여 삼라만상의 법칙은 덜 복잡해질 것이며 고독도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며 약점도 약점이 아니다. 네. 소로는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삶을 자기는 살아보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숲을 나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소로의 삶을 정말 멋지다, 용감하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삶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모습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생각이 짧았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월든에 있는 문장들을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간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온다고 생각했는데 소로는 왜 이런 발전들을 거부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원시적인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일까? 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문명 발달의 명암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이 소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지몽매한 야만과 자연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다스리는 지혜를 터득하고 인간답게 사는 이치를 깨우쳐서 밝은 빛 속에 사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문명 속에 산다는 것은 자연과 야만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빛 아래에서 자연을
다스리면서 지혜를 터득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명의 상태가 왜 지금은 오히려 인간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졌고 또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는 예방하거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의료 수준이 좋아져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권리, 인권이 존중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등한 그런 상태에서 법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이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 문명 발달에 반작용 또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빈부격차가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었죠. 또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전염병들이 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직업병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만큼 세대 갈등도 커지고 있고요.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노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 존중의 그런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소외 문제는 더 크게 예전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죠. 인간이 마치 사회의 부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간 소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인간의 너무 많은 부분을 도구들이 또 다른 것들이 대신해 주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명 발달의 명암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문명 발달의 좋은 점만 보고 이 문명의 발달대로 흘러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특히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한 번쯤 월드노스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소로의 월든 같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걷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소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또 더 발전시킨 스콧 니어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니어링이라는 부인과 함께 이런 소로의 월든과 같은 실험을 평생 동안 지속했었던 분이신데요. 스콧 니어링이 80대의 나이에 쓴 자서전입니다. 스콧 니어링은 100세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10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회와 내 거리를 유지했으며 또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정리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스콧 니어링도 개인주의자이자 사회 철학자이자 생태론자인데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이 월든을 읽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논리라든지 또는 이런 삶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슈마허라는 인물이 쓴 책이고요. 슈마허는 경제학자인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소로와 같은 삶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슈마허는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경제 논리를 비판하면서 실천적인 경제학, 또 환경운동, 중간기술이라는
새로운 경제학적 개념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주의라든지 중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것도 경제학 책이고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태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좀 더 철학적인 책입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인데요. 우리의 삶을 소유 양식의 삶에 빠져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소로의 비판과 유사하지만 좀 더 철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인 실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월든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라면 지금 스콘니어링 자서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또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들을 이어서 읽으시면 보다 내 삶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월든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다들 무소유를 주장한다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문제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다 보면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적당한 욕망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데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인데 소로처럼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고독한 삶, 단순하고 소박한 삶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우리의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든의 삶은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소로가 젊고 건강했고 또 고학력자였기 때문에 소로에게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의식주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이라면 또 많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과연 이 사람처럼 그렇게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로 자신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두막을 지은 땅, 에머슨에게 빌린 땅이었고요. 또 집을 지은 재료들,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남은 재료, 또 다른 사람이 버린 집에서 또 떼어온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주말이면 음식을 해서 날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소로가 시민의 불복종을 외치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다가 옥에 갇혔을 때 고모가 이 세금을 대신 내주어서 이틀 만에 풀려나기도 했죠. 이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홀로 사는 삶 또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 이런 것들을 지금 외쳤던 소로지만 그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모든 사람이 택한다면 이 사회가 마비될 뿐더러 그 소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소로가 월든에서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지금 사회체제,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든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책에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만으로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 독설과 유려한 문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에세이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윤리와 개인주의가 잘 조화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소로는 이 책에서 개인주의자지만 사회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웃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느낌도 듭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로는 자신의 삶을 어떤 삶의 모범이라고 제시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다양한 실험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시도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용기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월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좀 다양한 월든 중에서 좀 읽기 편한 문장으로 만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토리 책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